근데 이런 일이 없었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에 온 나라가 다 인질로 잡혀져 있는 거야.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부동산 자산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되돌릴 만한 시장의 힘은 저는 없다고 봐요. IMF라든가 OECD 같은 데서 계속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내린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너무나 흡사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아주 놀랄 정도로 너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은 그렇든 간에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어쨌든 간에 허덕이면서도 견디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계속해서 집값이 아니라 5년 이상만 떨어진다면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져 있어요. 지금 2주 전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여러 통계들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에 한 번도 증가가 꺾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유일하게 가계의 부동산 자산이 꺾였습니다. 310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기업이나 정부들 부동산 자산은 증가했는데 가계만이 부동산 자산이 310조 원이요. 310조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계가 쓸 수 있는 가계 처분 가능 소득 중에 27%에 해당되는 규모예요. 거의 한 30% 되는 규모가 1년 소득에 그 정도가 그러니까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부채가 같이 줄어들면 좋은데 부채는 안 줄어들잖아요. 안 줄어들고 자산 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겠어요? 우울하죠. 소득은 근데 굉장히 안 오르잖아요. 소득을 그러니까 좀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그걸 저축을 해가지고 자산 가치 줄어든 걸 좀 메꾸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자산 가치가 워낙 많이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우울하면 결국 소비를 줄이죠. 소비 줄이게 되면 기업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 지금 작년부터 수출이 지금 안 좋고 있잖아요. 수출이 안 좋은데 내수도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올해 2분기의 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올해 2분기 경제 실적이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 안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경제 활동은요. 소비, 투자, 그다음에 무역, 수출과 수입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세분적으로 나가면 민간이 하는 소비, 정부가 하는 소비, 민간이 하는 투자, 정부가 하는 투자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줄어든 게 올해 2분기 처음이에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짓게 한 게 60년대 초부터 이렇게 짓게 됐는데 한 번도 이렇게 다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외환위기 때든 금융위기 때든 이게 민간 부분이 마이너스 기록하면 정부라도 돈을 풀어가지고 했는데 이번 정부조차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정부가 지금 뭐냐면 세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없었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경제가 그만큼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는 IMF라든가 OECD 같은 데서 국제기구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전망치를 계속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내린 이유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그 심각하다는 표현을 안 쓰는 것뿐이지 최소한 지난 5번을 보게 되면 계속 내린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요. 한 번도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한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내렸어요.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국민들은 실생활 속에서 느끼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있잖아요.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실수요자조차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보여야지 집을 사고 싶지. 집값이 만약에 오르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사기 싫죠. 안 사지요.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는 빚을 내서 주택을 사는 사람이든 간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전망이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소위 말 투기꾼들도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상승할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지속되기가 힘들죠. 지금 제가 그걸 통계 수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일본이 1991년도 3분기에 상승률이 정점을 찍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랑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요.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비슷하게, 흡사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의 90년대 자산시장 거품 붕괴 그 전후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소비 패턴도 비슷하고 생산 패턴도 비슷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310조 원 정도가 부동산 자산 가치가 날아가다 보니까는 정부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실 올인을 하고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걸 막 끌어들여가 다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바닥이 났을 때 그때 돼서도 이게 안 살아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뭐냐면 공포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정부가 다 동원했는데도 안 살아나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시장에는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이거예요. 집값은 너무 비싸고 집값이 그러니까 오를 거라는 전망이 그러니까는 확인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그랬는 게 뭐냐면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다시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지 않겠냐 하는데 일본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까지 90%로 내렸어요. 돈도 엄청 풀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 전혀 살아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해서 건설 투자에 엄청 투자했었어요. 일본이요. 그게 잃어버린 10년이란. 근데도 안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라는 전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 오르는데 무슨 금리 낮춰준다고 해서 집을 사냐고 누가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정부가 강한 정책을 도입했을 때. 근데 그게 저는 거의 소진돼 가고 있다. 정부가 남은 정책이라는 게 아주 그냥 지금 아주 제한적인 수단뿐이 안 남아있거든요. 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310조 원이 이게 꺾인 게 우리나라 역사 이래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자산 가격의 구조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부동산 자산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되돌릴 만한 시장의 힘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 될 만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뭐냐면 부채로 싸우는 거예요. 가계 부채로. 지금 우리가 역전세난이라든가 PF 대출 이런 것들도 다 부채 문제라고요. 부채요. 부채라는 건 이게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하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 상황에 온 거죠. 관계 상황 속에서 왔는데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줘야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요. 빚이라는 건 근데 결국 뭐냐면요.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돈이라는 게. 미래소득을 땡겨 써야 되는데 집을 산 사람이 만약에 실수요자 하더라도 내가 소득이 그러니까 미래소득이 계속해서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소득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집을 사고 그러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전망이 보이냐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값이 그러니까는 빚을 내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집값이 그러니까 내가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을 때 최근에 정부에서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50년 분할 상환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없는 얘기거든요. 최고로 긴 게 30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기 주택담보대출금리라는 것은요. 이게 뭐 일자리 제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도 대공황 이전에는요. 5년 만기 그러니까 일시상환제도였었어요. 그 일시상환하는 제도는요, 어떤 문제가 갖고 있냐면은, 만기가 됐을 무렵에 집값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받았을 때보다 더 올라가 있어야 돼. 그걸 팔아서 갖고도 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대출받았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팔아도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공황 때 터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도입한 게 20년, 30년 장기 모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미국은 그 당시에 중화학공업 혁명이 일어날 때, 중화학이라는 산업은 장기 고용을 선호를 합니다. 예,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이런 데는 그러니까 오래된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기 고용을 일자리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 일자리 없잖아요. 근데 50년 동안 그러니까는 돈을 나눠서 갚아라?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럼 50년 이상 일자리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30년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교수도 그러니까 최대한 30년 정도 하는데 근데 이걸 그 50년 일자리가 어떻게 보장이 되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이거를 나중에 일자리가 없을 때는 뭘로 갚을 거냐 이거예요. 미래로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방식인 거예요. 결국 빚내서 좀 쓰고 문제는 미래로 넘기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러니까 한 20년 갖고 나서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때 팔아가지고 갚으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 20년 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일본이요. 실제로. 20년 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보장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부동산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을 겪지 않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막연한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지금 뛰어들 때가 아닌가 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보장이 될 수 없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구조적으로 살아나기가 힘든 상황에 지금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그게 작년도에 나타났던 거야. 310조 원이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이 충격이 이미 장기 추세 속으로 진입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이것을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방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부동산에 그러니까는 다 이게 묶여 있거든요. 부동산에 돈이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돈은 누가 많습니까? 재벌인데 재벌들이 건설에서 한두 개 이상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자본하고 그다음에 금융 자본. 부동산은 금융을 안 끼고 거래할 수가 없어. 워낙 더 거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시장에서 돈이 많은 재벌 자본하고 금융 자본이 양대 축이 여기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경제 정책들이 여기에 다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언론도 여기 다 맞물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 방송사들을 그러니까 건설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분양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에 온 나라가 다 인질로 잡혀져 있는 거야. 가게도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에 그러니까 목매고 살고 있잖아, 사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난 한 수십 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이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빚덩어리로 간 거죠. 안방은 내 거지만 건너방은 그러니까 은행 거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는 대출 안 끼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부채 모래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르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오를 수가 어떻게 있냐고.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사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소득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득의 원천은 자본주의에서 일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소득 증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자리 상황도 계속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채는 계속해서 는다?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냐고요.
상식적으로 이건 경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 상황에 도달해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는 금융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 분위기에 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꺾이면서 310조 원이 날아간 거예요. 1년 동안에. 근데 이게 시작이다 이겁니다. 시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는 방향을 다시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들 한 분도 이런 분석을 안 했는데 제가 해봤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 있잖아요. 일본도 80대 후반부터 쫙 올라가다가 91년 3분기에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작년 6월 전까지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소비에 충격이 올 게 아닙니까? 우리 집이 10억이었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8억이 됐대. 7억이 됐대. 그러면 우울하죠. 빚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를 줄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수출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반도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가 줄어든 것보다 우리나라 수출 10대 품목이 전체 무역액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산업의 위기인 거야 지금. 근데 거기다 내수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소득이 안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 엄청 일어났는데 경제 심리적으로 이미 침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비를 줄이죠. 그다음에 생산도 비교해봤어요. 생산에 또 똑같이 오고 앉아있어. 너무나 흡사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아주 놀랄 정도로 아주 그냥 끔찍할 정도로 너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시작이라는 얘기죠. 일본은 그 당시에 일본보다 좀 나쁜 게 뭐냐면 일본은 그 당시에 금리를 그래서 쭉 내립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제로 금리까지 거의 막 내려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양적 완화까지 합니다. 미국보다 더 선배야. 일본이 제로 금리 양적 완화가. 근데 그 금리를 내리면서 돈도 또 엄청 더 지원을 해줘요. 아까 앞에서 한국은행 얘기를 했듯이 그 결과 뭐냐면 좀비 기업들만 양산해요. 부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돈을 지원해가지고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경제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져요. 좀비 기업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건 똑같아. 일본의 90년대하고. 그런데 뭐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면 일본은 그 당시에 90년대 전반기까지 수출이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출이 지금 꺾이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지금 뭐냐 금리를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가계부채를 더 지금 증액을 시킨다? 이건 사회 국민들이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경제가 상저하고 올 것이다. 대표적인 그 얘기 했잖아요. 상반기엔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다. 하반기에 더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빚을 내가지고 그동안 이걸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빚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듯이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거예요. 미래 세대의 소득을 착취한 거야 사실은요. 집값이 오르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 없는 사람들이라고. 집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득을 착취한 거라고 일종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거 그게 젊은 세대들이죠. 부채를 내가지고 부동산을 끌어올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집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미래 세대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미래 세대가 그걸 사줄 수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사줄 수 있냐고요. 세대들이. 그건 제가 볼 땐 굉장히 나쁜 짓이죠. 사회가 사실은 사기를 치는 거지. 어떻게 보면요. 그런 점에서 이 한국의 집값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단지 이게 뭐냐면 집값 하락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크니까는 그거를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야. 피할 수가 근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계속 올려온 거예요.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한테 빚 내서 집 사게 해야 되는 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야지만 뛰어들거든. 왜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자기 돈을 투자해요 거기다가 누가. 투자 수익률이 나올 기대가 돼야지 하지.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누가 실수요자인데 실수요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젊은 층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반짝 효과를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역전세난 생기니까는 집주인한테 대출금 지원해도 될 거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줬으면 집주인한테 그 집에 질권이 설정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뭡니까? 후순위 세입자인 거야. 은행이 먼저 그러니까 돈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집에 들어가 살고 싶겠냐고. 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제가 볼 때, 경제 전문가라고 볼 때 사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 한 절반 이상은 또 집을 갖고 있잖아.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 교수님, 저는 사실 집값이 오르나 떨어지면 상관없어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집값 떨어지면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자기 집값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노후에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도 쓰려면은 집값이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거기에 인질 잡혀져 있는 거야. 이게 그동안 수십 년간 누적된 거예요. 수십 년간요.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외환위기 전부터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갔어. 외환위기 때랑 금융위기 때조차도. 왜 그러냐면 주택 공급은 계속 증가하니까. 주택 공급은 작년에도 증가했어요. 주택 자산 가치가 310조가 날라갔다니까 작년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이 자산이라는 것은요, 일반 상품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자산 상품이요. 일반 상품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라면 가격이 오를 전망이 있어요. 그럼 라면들 미리 사재기 할 게 아닙니까? 그럼 사재기 하면 자기 소득은 줄어들 게 아닙니까? 소득이 비었으면 그 다음에 더 못 살 게 아닙니까?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게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샀어. 내가 10억 주고 아파트 샀어. 근데 이게 아파트가 12억이 됐어. 그러면 이 가치가 12억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니까 신용이 창출되어져요. 그걸로 또 투자할 수가 있잖아.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 담보 가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과도하게 올라가. 적정 가격보다도.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추가 대출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떨어질 때는요. 10억짜리 아파트를 4억을 대출받았어, 자기가. 근데 만약에 8억이 됐어. 8억에 40%면 3억 2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4억을 대출받았는데 은행에서 이게 3억 2천만 원까지 못 해주겠다, 대출. 8천만 원 갚으라 그런다고. 이게 한두 푼이야, 8천만 원이요? 월급까지 되는 문제냐고. 그 지급을 내놓지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죠. 그 떨어질 때는 또 과도하게 떨어져요. 이게 자산시장의 특성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채를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동원시키는 게 아주 그냥 나쁜 정책인 게 뭐냐면 부채가 크면 클수록요. 나중에 조정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만큼 부채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크거든, 지금. 일본 그 당시 90년대 터졌던 것보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실물 경제적으로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체력이, 기초 체력이 저는 일본의 90년대보다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렇든 간에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어쨌든 간에 허덕이면서도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견디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계속해서 집값이 아니라 5년 이상만 떨어진다면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막 형성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로 그래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간에 갈등이 너무 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값이 이렇게 계속 커서 떨어지게 되면요 경제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흔히 무슨 얘기냐면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 계속 떨어지길 바래. 그거 떨어지는 거 막지 말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집 없는 여러분들 직장이 날라가. 지금 대기업들 지금 내놓으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 구조조정 지금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경제 안 좋아지니까.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집값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여러분 일자리가 날라갈 수가 있어.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고리를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서름을 당한 거야.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집값을 그러니까는 하락을 저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근데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 조정 기간도 굉장히 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떨 때 제일 불안하냐면요. 자산의 그러니까는 손실은 굉장히 소득 손실보다도 충격이 큽니다. 자산 가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봤자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수입이 끊어져봤자 몇백만 원이지만은 자산은 그러니까 이게 수천만 원, 수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지금 오고 있다. 그게 최근에 경제 지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전무후무한 지금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왜? 지금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오히려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나 팬데믹도 다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왜 그러니까 팬데믹 때보다 더 나빠야 되냐고 지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작년에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팬데믹에서 복구가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왜 이렇게 부동산 자산 가치가 이렇게 310조 원이 날아가는 특히 그것도 가게만이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기업이나 정부는 그러니까 증가했어요. 왜? 새로운 계속해서 부동산을 건설을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증가를 했는데 가게들의 주택들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총액이 310조 원이 떨어졌다니까요. 거꾸로요. 이거 끔찍한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도 아파트를 많이 지었잖아요. 네? 지었잖아요. 빌라도 짓고 많이 지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은 웬만하면 다 증가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총액이 310조 원이 떨어졌다니까요. 정확히 309조 원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참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돈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자기 돈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일자리,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소홀하게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소득보다 10배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세금도 우리가 똑같이 내고 앉아있는데 누가 땀 흘리 일하고 싶겠냐고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한 상황 속에서 그게 지금 한계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그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 얘기를 그러니까 뭐 100%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지금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계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